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달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심리전을 지시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자 제압이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이었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서 서울 시민을 향한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지 3주 만에 박 시장 측 대리인을 소환합니다. 대리인인 류경기 서울시 부시장을 상대로 구체적 피해 상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국정원은 보수 논객이던 이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 활동을 하자 좌파 인사로 규정하고 퇴출을 위한 여론조성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 의원을 조롱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고 인터넷에 비판글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심리전을 펼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국정원의 활동에 피해를 본 다른 인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론조작 활동의 총괄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보강조사한 뒤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내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8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6개월이 오는 16일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처음 구속 당시 적용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을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 등 18개나 되고 불구속 상태가 되면 건강 문제 등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고령에 따른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이번 주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고 이모 상병이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돌이나 나무에 맞고 튕겨나온 도비탄이라고 밝혔지만 특별조사 결과 사고 지점에서 340m 떨어진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으로 확인됐습니다. 탄두 표면에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사격장에서 곧장 날아온 총알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군은 또 사격장에는 높이 28m의 방호벽이 있었지만 총구각도가 정상보다 2.39도 높게 발사될 경우 방호벽을 쉽게 넘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서 유탄 흔적이 70여 개나 발견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지만 사격 훈련 당시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군부대가 그동안 사격장 주변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부실 관리해왔다는 걸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군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곧바로 도비탄에 의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려 유족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유탄 사고에 비해 도비탄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처음부터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군은 책임 간부 3명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연휴라는 게 정말 길긴 길었나 봐요. 그치요, 여러분? 아니요, 별로 안 길는데요. 저는 연휴 기간 내내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진국들처럼 휴가 한번 가면 한 달씩 가고. 나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굉장히 자불안석이더라고요. 불편해. 빨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열흘 휴가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 장기 휴가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좀 맛을 보기 시작을 해서 이걸 복지국가를 만드는 뭔가 첫 발걸음이 돼서 이걸로 우리도 이제 좀 한 달씩 휴가를 가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됐으면 좋겠어요. 몰개님의 트윗인데요. 진짜 누가 쉬는 것도 오래 쉬면 질린다고 했냐? 열흘이 10초처럼 지나가는데 돈만 있어봐라. 영원히도 쉬겠다. 공감. 근데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처럼 좌불안석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연휴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단한 사업은 아니고 정말 구멍가게 사업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여일 가까이 영업 실적이 없는 상태. 굉장히 곤란해하더라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는 그렇게 쉬어도 큰 데미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쉬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질에 가깝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그냥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국가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를 할 때 가장 사례로 나오는 덴마크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번에 JTBC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10년째 실업급여로 먹고 사는 아저씨.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줘도 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간 동안 놀다 보면은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또 뭔가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좀 만들고 싶고 막 이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쭉 놀 수 있는 거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금 전에 플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 열흘의 휴가, 한 달 중에 열흘의 휴가가 데미지가 좀 있어요. 사실 없다고 하면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특별한 정책보다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이냐. 하긴. 예, 그래서 매년 10월달 되면 추석 연휴에 열흘이 휴가야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사업주건 누구건 미리 대비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너스건 급여 문제건 매출 문제건 미리미리 챙기고 해서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중국 보세요. 그랬을 때 엄청나잖아요. 거기 사회주의 국가니까 좀 다르죠. 예. 그랬을 때 좀 부작용이 줄어드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굉장히 큰 실험을 한 거예요. 마차님 말씀처럼 굉장히 큰 실험을 한 거고 이 실험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또 와요. 2025년이요. 네. 7년 뒤에 7년이 지나가면 8년 뒤인가요? 또 옵니다. 열 이틀인가 그래요. 그때가 살아있을까? 그 전에 열심히 놀아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멀다.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좀 우리나라도 정부가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나 이런 추석 휴가나 이럴 때를 장기 휴가를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속 휴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열흘 이상 쉬는 붙여서 쉬는 거를 연속 휴가라고 부르던데 이 연속 휴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속 휴가가 한 자릿수 나라 OECD 국가 중에 한 자릿수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대부분 12일, 뭐 많은 나라는 25일 이렇게 연속 휴가가 보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쉬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우리 동네에 큰 마트가 하나 있어요. 아주 대기업 마트는 아닌데 그 마트는 추석 당일날도 영업했습니다.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카운터도 보시고 뭐 진열도 하고 다 했겠죠. 근데 그 상황에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꼬맹이 학교에 같은 학부형이 한 분 계세요. 그 얼굴 아니까 인사를 하는데 추석 연휴 때 딱 이틀 쉬었더만요. 그렇게 못 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길다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면에는 또 시간의 수당 같은 것들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일하시는 분도 좀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왜 우리가 일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돈 벌려고 일하는가? 아니다. 물론 그 단계는 아니에요. 돈 벌려고 일하는 단계로 살지만 결국에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거라는 최종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연차를 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균 연차가 우리나라가 15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연차의 평균이 7, 8일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름 휴가 하면은 7, 8월에 정해진 거의 대부분의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는 보통 대기업의 하청업체들, 대기업이 쉬는 날에 하청업체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 날짜가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부터 자기가 쉬고 싶은 날에 그 15일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8월에 휴가철에 한꺼번에 쉬면 그 휴가철에 물가도 비싸지고 그런 것들이 다 몰리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좀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마트에서 이틀만 쉬었다는 분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러면 못 쉬었으면 다른 날짜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연성 있게 가면은 훨씬 더 많이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동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쉬시는 분들이 추석 당일날만 쉬고 대부분 다 문 여셨어요. 좀 바뀌었어요, 문화가. 예전에는 명절 그 연휴가 보통 3일, 4일 되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 그냥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가게들을 보면 추석 하루 정도만 쉬고 다 문을 그냥 여시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건 잘 쉬고 돌아와서 충전이 됐다면, 그래서 막 일하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잘 쉬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분이 이제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한 게 있는데, 박근혜 황제 뭐 수용 생활 뭐 이런 거. 근데 박근혜한테 굳이 황제라고 안 붙여도 되지 않나요? 여제?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그래서 지금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일단 변호인 접견. 이제 8월 24일 기준이라서요. 총 구금 일수가 147일 동안 148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금 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서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황제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용이에요. 아니, 진짜 이거 정말 바쁘겠어요, 그 안에서도. 첫 번째 황제는 이재용이고 두 번째는 김기춘이네요. 예. 최순실도 285일 동안 294번이니까. 최순실이 3위. 그러니까 박근혜 4위. 박근혜 4위. 박근혜 씨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금 그때 권력서열 정윤회, 진덕규, 최순실 해가지고. 그거네. 그러네. 야. 사실 이럴 수 없죠. 보통 일반인들은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구치소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가슴에 간이 맺히고 있는 게, 이 박근혜 같은 경우는 구치소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면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개인 면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면담이 아니에요. 소장 방에 모셔놓고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핸드들이 커피도 타서 드리고, 뭐 몸에 좋은 것도 드리고, 온갖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장 면담이라는 게. 믹스커피는 아닐 거야? 믹스는 아마 안 먹을 것 같아. 드라마도 보고. 드라마는 트라우마 때문에 안 본대요. 자기 재위 기간에 드라마만 쳐봐서 탄핵됐다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드라마를 안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고편 몇 개 보여주면 또 확 쏠릴 텐데. 우리 방송도 나갔거든요. TV를 안 본다고. 네. 그리고 일반 수용자보다 5배 넓은 수용실을 이용하고 있다. 거의 뭐 노량진에 가면은 있는 원룸 뭐 또는 고시원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거겠죠. 뭐 지금 10.08 평방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평수로 보면 한 3평이거든요. 3평 정도면 어느 정도 그죠? 이 녹음실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내가 한 평은 여러분들 감을 드리기 위해서 시골에 가면 삽 있죠, 삽. 그 삽으로 컴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 바퀴를 삥 돌리면 그게 한 평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평방미터 정도라고요. 네. 그러면 3.3m 곱하기 3.3m 한 변 사각형 계산하시면 우리 녹음실보다 좀 더 크겠네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재용이 2평, 김기춘이 2.2평, 최순실이 1.5평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보다는 거의 2배 큰 방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대통령 대우를 받는구나. 최순실이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뭐 사실은 뭐 이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뭐 변호인 접견하는 것도 이제 그쪽에서 이쪽에 변명이 나왔어요. 해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재판이 많으니 당연히 변호인을 만나서 이제 서로 간의 재판에 대한 대책을 뭐 수립하고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가진 돈이 많으니 변호사들 날마다 부리고 왜 계속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접견실 나오면은 왜 예전에 너는 내 운명인가의 그 영화 보면은 그때 황정민하고 전도연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은 막 위에 올라가고 막 소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접견실은 그냥 서로 막 얼굴 마주보는 테이블을 놓고 하는. 근데 그 접견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접견을 변호사하고 하려고 해도 줄을 선다거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조윤선이었잖아요. 자기 남편 변호사가 맨날 와가지고 귤 까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독방에 생활하는 시간보다 접견실이나 예. 소장실 같은 데 가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일반인들은 사실은 불가능하니까 갇혀 있다는 의미보다는 계속 밖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아, 말 나온 김에 그 조윤선 씨는 또 귤 나오는 소리 되는데 안 들어가나? 요즘에 청귤 좋더라, 청귤. 그러니까 딱 좋은데. 날도 선선해지고. 네. 얘기 나온 김에 엄청나게 한번 해볼까요? 청귤이 막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커피 전문점 같은데 주스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청귤 주스 뭐 이렇게. 청귤 주스를 만드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청귤 주스는 굉장히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대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 이 사람들이 청귤이라는 걸 밖으로 내놓으면서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뭐 얘기가 좀 샜고요. 근데 저는 이게 박근혜를 비롯한 여러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감옥 안에서 이런 특혜를 받는 게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18년 형량을 받았다고 쳐요. 왜 욕해요? 18년 그 구형을 받아서 18년을 보육하는 동안 이 바깥 세상에서 이 적폐청산이 안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부패가 또 만연하면 박근혜는 그만큼 안에서도 이런 황제 수용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적폐청산이 되고 사회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박근혜의 이런 특혜들은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도. 700억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700억이었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구치소 측의 답이 이런 거예요. 박근혜를 면담하는 이유, 5035를 만나는 이유, 생활 지도 상담이야. 정말 웃기지 않아요? 화장실 물 내리는 법, 방 물걸레 닦는 법, 뭐 이런 거 말한 건가요? 어떤 수도꼭지가 찬물이고 이불 개는 법 이런 거.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그냥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소장실 불러가지고 좀 쉬세요. 저 잠깐 나가 있을 테니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보세요. 이런 건 아닐까 싶어. 소장이 아마 녹차도 내려드리고 직접 핸드드립도 하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난 느낌에. 믹스커피면 맥심이 어때서? 평민들은 이런 설탕 커피를 드신다. 이거 밥 먹고 나면 믹스커피가 최고인데 배가 고플 때는 이게 핸드드립이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독방 쓰는 것까지 이해해. 특수한 어떤 전직의 위치상. 그런데 나머지는 다 특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박근혜에 대한 구속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우리 방송 나가는 오늘 또는 그 며칠 상관에 법원이 영장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영장 기한을 연장 안 해줄 가능성은 없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잠깐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국정원의 공작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누구하고 싸웠냐면요. 방송하면서 추선이랑 싸웠던 것이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현장에서 싸웠어요. 추선이랑. 네. 추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순진하고 나이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버이연합회 분들 왜 기억들 나실 거예요. 되살려드릴게요. 세가 밀려서 사무실 뺐다.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있었죠. 추선이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그 애국심 투철한 우리 회원분들이 얼마씩 낸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폐지 주워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민병주 심리 전단장, 당시 전단장이죠. 이 사람이 추선이를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가 똑같은 거야. 신비형의 말이 맞았던 거야. 에이, 뭐 어버이연합 같은 거를 국정원이 만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전경련에서 뭐 국정원을 중간 매개로 해가지고 어버이연합에 돈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는 뭐 한 1년 정도 전에 나온 얘기지만 실제로 국정원의 간부가 추선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는 이런 것까지 지금 민병주가 구속이 되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추선이도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심리 전단장이 추선이를 만났다. 야, 이거는 그럼 추선이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는 얘기네요. 도대체가 그러면은
내 눈을 찌르려고 했던 그 추선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단 말이야. 그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녀상 앞에서 내 눈을 찌르려고 했었어요. 손가락 두 개를 팍 펴가지고. 추선이 2년. 민병주는요 국정원 1급 국장입니다. 네. 1급. 야, 1급이면 정말 고위직인데. 그렇죠. 예. 예. 우리 야수님 예. 더불어민주당 당원각에 그 예. 토론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두 예. 분의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전시용으로만 하는 거 말고. 예. 근데 야수님의 이력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보좌진 비서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급입니까? 4급이요. 4급이죠. 예. 그 정도예요. 공무원 직급은 없지만 국회의원 자체를 직급으로 말하자면 1급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국장급, 그러니까 차관급은 이제 이렇게 별정직이기 때문에 국장급이면 보통 1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관 바로 밑이나 차관보급 그렇죠. 예.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1급이면. 그러니까 이것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네가 가서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 좀 만나봐라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이제 지금 원세훈이 지시해가지고 민병주가 예. 추선이를 만나고 원세훈이 누가 시켰어라고 말만 해주면 딱 되는데 이거 지금 아주 원세훈이가 그럼 이제는 그 위증죄까지 더해지네요. 원세훈 위증죄까지 원세훈 더해지고. 버티지 못하고 밝힐 거예요. 그러면은 원세훈이 아니 그 저는 원세훈의 입으로 이야기 안 해도 조금만 더 있으면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있는 자료들을 뒤지다 보면 이명박이 직접 사인한 서류들이 뭉태기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 이제 민병주 말고 어버이연합 담당 직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담당 직원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서로가 아는데 이번에 우리 심리 전단장님이 좀 만나시자는데요. 그래 어디서? 그 추선이 연설 들어본 사람은 알아. 전형적인 사기꾼의 약장사 그런 필이야. 연설 자체가. 나 그렇게 연설을 코믹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수증이나 계좌 이런 게 다 확보됐다고 하니까 추선이도 이제 구속될 날이 멀지 않았죠. 그러면 추선이 말고 엄마 부대? 주옥순 씨. 부대변인이에요 당에. 족슨. 그 양반은 나올 텐데 자료가. 그 양반도. 그 왜 조용하지? 그 양반도 좀 나와서 털렸으면 좋겠고요. 네. 나와서 털리는 김에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해외로 망명하겠다고 한 그 탈북자들 300명. 그 양반들은 어떻게 됐을래나 모르겠네. 배 태워 보내. 뭐 정치적 망명 같은 건가요? 돌려보내. 보트에 태워서 보내. 그럼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여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애처럼 북한에 가서 또 방송하고 그럴래나 애들 아오지 갈래나.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담으면서 우리 가족들이랑 여행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시사를 다루니까 물어보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더러워서. 그럼 가족간 모임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뭐 방송하듯이 팩트로 뭐 하나 둘 셋 넷 이걸 설명하기가 좀 싫고 막 귀찮은 거야. 아이 그지 같은 새끼들. 그걸로 끝이었어. 설명을 방법을 못. 가족 모임에서는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상관없으니까. 아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마치 드론으로 항공사진 찍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민주주의 기반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해 온 거잖아요. 그 국가를 전부 역진시켜 버린 거야. 어떻게 국정원이란 직원놈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정부를 위해서 또는 반대파의 제거를 위해서만 활동을 합니까? 근데 너무 방법이 비열하니까 지들도 불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쉬쉬하고 있다가 이게 국정원 내부를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들어가서 훅 훑어보니까 모든 자료가 나오는 상태. 야, 저 압수수색 영장 갖고도 못 잡던 거를 그냥 한 방에 서버가 터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내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정권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문건들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국정원 서버 시스템 대부분 보안을 다루는 기관들이 다 그렇지만 서버에 한번 입력되면 지울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서버에 누적만 되게 이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런 문건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굉장히 일상적인 활동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았을 때 그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감각보다 일상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절차적으로 지키는 거야라는 이런 감각이 더 컸다는 뜻이잖아요. 이 방송을 열심히 듣고 오싹하죠. 있는 야수님의 그 후배처럼 예. 자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순간적으로 이름 부를 뻔했어. 아예 안서가 넘어가네. 그러지 마세요. 확신범이니까. 네. 어쨌건 초선이도 이제 아웃.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뭔가 더럽게 열심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누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국정원 관련해서 그 심전단의 비용이 뭐 엄마 부대 있기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주옥순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억들 아세요? 나는 정당하게 영수증 주고 Great. 불법으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영수증만 주면 다 합법이야? 영수증 다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런 게 추선이도 보면은 뭐 띠띠띠한 띠띠띠인데 말하자면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건데 그런 식의 돈이 내려오면요. 그런 방식이에요. 광고도 하고 후원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고 후원이죠. 광고도 국정에서 내려오는 거는 광고비 받는 거랑 똑같은 짓으로 뭔가 착복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알겠습니다. 포털에서 신혜원 양심선언 그러길래 신혜원이 나는 연예인 이름인 줄 알았어. 비슷한 이름이 있지 않아요? 혜원 뭐 이렇게 있죠. 걸그룹들 중에. 손혜원? 아, 이름도 되게 비슷해. 근데 이번에 대당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이 이제 그 기자회견 자리를 만듭니다. 거기에 따라 나온 면면들 뭐 변희재, 정미용. 아이고 진짜로. 그리고 신혜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양심선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니 이걸 왜 양심선언이라고 썼을까요? 양심선언이 자기들이 이름 붙였기 때문에 언론은 다 쓰겠죠. 태블릿 PC 이번에 나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그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가 쓴 것이 아니고 박근혜 선거 캠프 썼던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트위터에 대고 웃었는데 보통 IT 기기에서 삭제된 그 정보를 복원하는 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뇌세포 포렌식에 1년이 걸린 것 같다. 1년 만에 그걸 기억해내는데 1년이 걸리다니 대단한데라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아니 이게 신혜원이 자기가 그거를 썼던 거고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썼다고 하는 거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그 그냥 저기 휘발유가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들어가는 거야 걸어서. 아니 박근혜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미친년 왜 이리 와서? 저게 박근혜가 작년 10월 25일 날 날짜를 기억하는 게 그날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10월 25일에 그 최순실 씨와 뭐 개인적 인연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처음 했었어요. 11월. 네, 10월 아니었어요? 11월. 저 10월이라고 기억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박근혜 이제 끝났구나라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 태블릿 PC를 JTBC 측에 건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새날 애청자시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수고하십니다. 아니, 이게 신혜원이 자기가 썼던 거다라고 하면 아니 청와대에 공식적인 직함도 없던 사람이 최순실이 그걸 썼던 거가 촉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최순실하고 자기하고 동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왜 그 태블릿 PC에 왜 최순실의 셀카가 들어있냐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있잖아요. GIF 그린 파일이었다고 연설문이. 그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요. 그거 찍었을 수는 있잖아요. 연설문을 찍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나중에 일반 텍스트 파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GIF 파일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최순실 거이 아니야. 국정농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해도 되죠. 이렇게 고치라고. 이 태블릿 PC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순실 건이 없습니다. 사진 3장 있는 거예요. 1900장 사진 중에서. 곰돌이 조원진.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발견된 이미지 파일 중 최 씨 사진이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에서 분석된 이미지 파일은 1,900여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 저장되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프로필 사진부터 이모티콘도 분석 파일에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최순실 씨와 태블릿 PC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문건 내용을 감추기 위해 메일 제목이나 내용에 연예나 스포츠 기사들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해당 기사들에 첨부된 사진들도 포렌식 분석에서 이미지 파일들로 포함된 겁니다. 이와 달리 실제 태블릿 PC로 직접 촬영해 저장된 사진 폴더를 보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 씨가 직접 태블릿 PC를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을 비롯해 최 씨의 조카 가족 사진들도 나옵니다.
또 태블릿 PC를 통해 메일로 주고받은 사진 파일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저도 휴가 당시 비공개 사진 14장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신혜원 씨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개통한 태블릿 PC는 대선 캠프에서 자신이 썼던 한 대뿐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물론 검찰, 특검에서도 김한수 행정관이 최소 2대 이상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최근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다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신 씨가 주장하는 태블릿 PC는 내가 최순실 씨에게 건네준 것과 다르다. 대선 캠프에서 쓰던 것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서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쓰던 2대의 태블릿이 더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카카오 스토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면서 최 씨 측에 건네준 것과는 다른 기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좀 이력하고 통장 내역 좀 파보고 싶고 더 웃긴 거는 이 신혜원 씨가 이런 주장을 했는 데에 대해서 박사모가 너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박사모네 해서 자기들끼리 정당 만들고 막 그러면서 그 정당에서 강제로 제명된 사람이 조원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권력 헤게모니 싸움하다가 다시 떨궈져 나와가지고 다시 당 만든 게 대한애국당이에요. 우리 곰돌이. 제명당했다고. 우리 이번에 자칭 양심선언이라고 한 손혜원이 죄송합니다. 신혜원이 입이 옮아서 그래. 죄송합니다 누님. 신혜원이 누구냐면은요.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맞아요. 서강 바른포럼 사무국장으로 있었대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해서 대선 캠프에 합류한 건 맞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법 대선 캠프였다는 거예요. 그 서강 포럼 자체가. 그래서 처벌을 감수하고 내가 까발린다 해서 양심선언이야? 그렇구나. 또 하나 그 트위터리안이 이거 정리를 해주셨어요. 조목조목. 1번 왜 당시 밝히지 않고 지금 밝혔나. 2번 자신의 것이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있냐. 3번 개통자가 왜 다르냐. 4번 최순실 셀카는 왜 있나. 5번 드레스덴 연설을 포함한 문서들은 뭐냐. 6번 최순실과 박근혜 캠프가 한 몸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국정농단 맞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신혜원 씨 그 양심선언 문장 중에 제 눈에 띄었던 건 그 고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그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춘상 보좌관이 사실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문고리 4인방이라고 했을 때 그 한 명이 이춘상 보좌관이었는데 원래 4인방이었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죠. 그분이 이제 이춘상 보좌관이 그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들었던 그 순간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도 운전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그 소식이 들리니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서 규정 속도로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만해요. 그게 어떤 박근혜가 선거 기간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박근혜가 모든 대선 활동을 선거운동 활동을 멈추고 거기 갔어요. 병원에 장례식장에. 그래서 그게 대서특필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어떤 역할을 또 한 번 해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나고 나서 뭐 이제 문고리 4인방들이 어떤 역학 관계가 있었고 그게 최순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야기 나오면서 이춘상 보좌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뭐 석연치 않은 의혹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오늘 이야기 핵심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신혜원 씨라고 하는 분 참 대단하십니다. 1년 만에 그거 내 건데? 뇌세포 포렌식. 근데 요거를 좀 그냥 왜 저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신원을 복원해야 된다는 어떤 탄원. 거기에 지금 조원진이 매달려 가지고 국정원에 돈을 받은 변희재와 미디어워치와 뭐 정미영과 막장으로 완전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를 살려내는 것이 정치적 재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애잔하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걔네들이 보기에도 저 태블릿 PC가 키다, 트리거다, 방아쇠다, 박근혜 탄핵에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원진이가 이 신혜원이 뭐
자기가 스스로 처벌받겠어요. 그러고 발표를 하면서 조원진은 옆에서 거봐. 그러니까 특검해야 돼. 이렇게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이거 어찌됐든 뭐 지금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죠. 특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원진도 잡아낼 수 있겠다. 특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 탄핵을 되돌리려고 하면 정말 대선 불복이고 박근혜는 그런 거 저런 게 아니어도 탄핵될 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적인 유무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민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대표적인 그 유명해 처음 알았던 행상 책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 하나만 해도 박근혜는 탄핵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박근혜보다 한 100배쯤은 더한 짓거리란 MB 이명박은 지금도 전직 대통령 소리 들으면서 호의 받으면서 기무사 테니스장 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열받는 거고. 자, MB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자원외교. 이 자원외교가 자기들 정권 내에서도 업무가 혼선돼 있어서 나빠요. 성과가 미비해요.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처에서 이렇게 혹평했냐 이런 부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이 의견을 갖고 와봤어요. 이게 우후죽순이라고 하죠. 엉망진창 막 다 알아서 중구난방으로 막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MB 특히 이제 해외 투자 관련해서 리포트나 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쭉 연구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건 MB 말고 누가 알고 있을까라는 이 중간 체계 장관급이나 차관급이나 이런 사람들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우리가 몰랐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에너지 대사라는 게 있고요. 외교부에 에너지 대사. 희한하지 뭐 미국 대사도 아니고 에너지 대사가 있고 지금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가 자원 부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는 걸로 유명하죠. 자원 부국들과 체결한 36개 에너지 자원 협력위원회 가운데서 15개가 연 1회 이하로 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보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에너지 또는 자원 외교를 할 생각이 없었다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돈 떼먹기 좋은 제도가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불 투자라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중동에 이제 새로운 채굴 사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기름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이제 지질학자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외교부나 산업부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그 연구부 보고서를. 그래서 이 검토해서 저기에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 조건이 기름이 나오면 돈을 갚고 기름이 안 나오면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좀 직관적으로 이해되세요, 그게? 이해돼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지금도 이제 벤처기업 투자하는 데서 그런 성공불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엔젤 투자할 때 그 회사가 벤처화해서 성공하면 그거에 대해서 배당을 가져가고 망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은 있는데 그거를 에너지 개발하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네요. 특히 투자하는 주체 자체가 그 민간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 주체로 이렇게 석유공사나 가스공사하고 이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부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금 운용하기는데 굉장히 유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의심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당 부처가 있으니까 걔들 말하면 뭐 당시에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이런 사람들이 그거 주 업무로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 자체가 세금을 빼먹어야 되니까 사업 자체에 남버링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아까 말한 것처럼 15개가 36개 위원회 중에서 15개가 연 1회 이하 그러니까 아예 안 열리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일단 썼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뭐 현황을 파악한다라든지 성과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은 습관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분석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에너지 외교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부러 돈 쓴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어떤 무슨 회계 감사 이런 거를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낸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MB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 진출을 정말 적극 장려했었거든요. 공기업들한테. 특히 에너지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교부나 산업부 차원에서 그
국가 대 국가로서 그 원전 수출하듯이 그런 외교적인 노력 말고도 공기업 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불리한 기준 그 조건으로도 억지로 해외 진출을 하면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공기업 평가를 좋게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 놔가지고 손해 보고 투자하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그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공기업 자체 사업들 중에서도 이런 허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중구난방 우후죽순 그렇게 뻗쳐나간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를 보면요, 제 생각은 그래요. 현대건설에 있을 때부터 눈먼 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금이라고 말하는 회사에서도 공금을 빼먹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눈먼 돈 이렇게 전문 용어로 슈킹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명박 시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대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김은석이를 그 에너지 대사로 임명을 하는데요. 이 김은석이가 에너지 대사로 외교부 에너지 대사로 임명이 되고 나자마자 바로 CNK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뻥튀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해요.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 주식을 또 이 김은석 에너지 대사 동생 부부가 억대로 사요. 제가 그 보고서가 제가 처음 봤던 그 국회에 들어가서 처음 발견해서 파기 시작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네요. 요런 프로세스로 방법론 요런 프로세스로 모든 걸 다 헤쳐먹었다는 얘기죠. 스킬이라고 하는 게 더 느낌이 와. 한글날 죄송합니다. 쥐새끼의 스킬로 한글날 영어 쓰겠습니다. 쥐새끼의 스킬이 이게 대표적인 스킬인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요 스킬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진짜 깡통만 남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주식을 검은머리 외국인이 사고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뻥튀기하고 주식값이 올라가면 돈 벌고 그 회사를 어마무시하게 싼 가격에 다 되팔고 이런 고리대로 움직인 것 같아요. 정말 해묵은 이야기지만 현대건설이 왜 망했게요? 사실은 이명박의 신화가 아니고요. 물론 그 시작은 정주영이었지만 현대건설이 망한 이유는 정설이 하나 있어요. 이명박이 중동, 이라크에서 대규모 건설을 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부도가 났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과연 돈을 안 받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고난 어떤 그 타고난 사기꾼 기질 그런 자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근혜보다 이명박을 사후에 대통령이 끝난 후에 탄핵을 시켜서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열받네 진짜. 그 이명박이 뭐잖아. 제 예상으로는 뭐 예상이 맞지는 않아요. 제 예상이 항상 틀리는데 한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아마도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고 저런 내연은 뭐래? 맞지도 않는데. 아니 이제 희망사항이에요. 포토라인에 서고 그다음에 박근혜는 이제 그 겨울에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로 가고 그 503호 구치소에 이명박이 들어가는. 아 멋있는 그림이야. MB야 학교 가자. MB야 학교 가자. 이명박근혜의 힘을 그냥 인증해 주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MB 아웃.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제 인생의 최대 실수. 저는 최대까지 붙이니까 너무 고를 수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정돼 있어요? 이제 판단력이 좋으신가 봐요. 웬만하면 선택에서 다 옳은 선택만 하시고. 왜냐면 너무 그렇게 최대 실수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신상을 털고 있더라고요. 뭘 잘못했지 내가? 약간 그 올드보이 된 느낌으로 따라라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실수를 했을까 막 쓰게 되잖아요. 저도 약간 그 비슷한 경험했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정말 시트콤 같은 일이 한 번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오레오레 사기라는 게 있었어요. 오레오레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아이스크림 이름 아니에요? 일본말로 하면 나야 나 이런 건데 시골에 있는 나야 나 요즘 그 인기 있는 노래 그거랑 좀 비슷하네. 오래오래 일본말로 오래오래. 시골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난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줘라고 하면 노인들이 딸이 전화한 줄 알고 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스피싱의 초기 버전 뭐 그런 그렇죠.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네요. 제가 워낙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에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정말 초반에 당한 거예요. 1호로 네, 거의 대한민국 1호. 네. 1호 보이스피싱 피해자. 와.
상 줘야 되는가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정말 컸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1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였는데 제가 그 성당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성당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청년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사기를 하려고 어떤 사람이 우리 성당에 전화를 해서 청년부 연락처를 달라고 한 거예요. 되게 막 디테일하게 준비하는구나 네. 생각보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성당에서도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안 가르쳐 주겠지만 그렇죠. 당신 때는 뭐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하나씩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 받은 애들 중에서는 모르는 전화라고 해서 아예 안 받은 애도 있고 전화해서 누가 나 오빠인데 그랬더니 오빠 누구요?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하고 끊은 애도 있었는데 저는 오빠인데 했더니 오빠 오랜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 실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 아니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가족 불화를 얘기하시려는 거 아니 너무 안 만나가지고 가족 간에 목소리 잊어버리고 이게 정말 웃겨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그 오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어떤 그 일간지의 사장의 아들들이 우리 성당에 다녔었는데 저랑 되게 친했어요. 근데 그 오빠들이 군대를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언론사 재벌 오빠, 네. 언론사 재벌 오빠가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친했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마차야 오빠인데 그러니까 오빠 잘 지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차야 오빠인데. 그래 오빠 잘 지냈지? 이 사람도 얼마나 당황했어. 뭐야 이거 애 뭐지? 그런데 이 오빠가 나한테 함정 수사하는 건가 혹시 뭐 걱정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대회 활동을 나왔는데 그때 의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 지금 갑자기 내 친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를 갔는데 오빠 지금 신용카드를 당장 쓸 수가 없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바로 보내주실 수 있긴 한데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150만 원만 이틀만 빌려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 당시로 치면.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빠 150 가지고 되겠어. 뭐야 이거? 멋지네요. 정말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봤을 때는 마차님이 그 일간지 오빠랑 뭔가 좀 이거를 계기로 나도 아침 식사할 때 영어 쓰면서 대화도 하고 뭐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런 꿈을 꾸면서 나 진짜 그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 오빠 그걸로 되겠어. 아니, 그래서 자선 근데 사업이네요. 저는 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오빠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그 전에 도와준 일들이 있고 근데 그 오빠들은 약간 정략 결혼식으로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나를 도와줬던 그냥 선배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제가 그때 당시 1년 차라 그랬잖아요. 사회초년생. 그때 통장에 48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오빠한테 450만 원을 보냅니다. 이야, 전 재산을 150만 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도 원래는 150 정도 부르면 오빠 없어요 한 100만 원이나 50만 원만 보내줘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150을 던졌는데 450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성당 그 사람들한테 전화 쭉 돌리다가 마차님에서 그만했을 것 같아요. 됐다. 여기서 다 뽑았다. 근데 제가 정말 그때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게. 미안한데 지금 우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시 생각하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치밀했던 게 우리 성당을 아니까 우리 동네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 성당이 신설본당이라 우리 아파트 단지 하나에 딱 우리 성당만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다 아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오빠가 지금 경찰병원에 있는데 오빠가 못 가니까 신부님을 대신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치밀하죠. 리얼하네. 왜냐하면 다른 신부님이 대신 돈 받아오고 신부만만 있으면 되는 왜냐면 자기 거니까. 얼굴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일산에 있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송파에 있는 경찰병원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누구누구 오빠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네 계좌로 보내서 네가 그 450만 원을 뽑아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전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친구한테 돈을 보낸 거고 걔는 현금으로 꺼내서 그 신부님이라는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아주 돈 세탁도 깔끔하게 완전히 됐네. 그렇게 되는 이거 거예요. 마차님이 엄청난 일을 했네 그분들한테는. 저 정말 깨끗한 영혼 아닙니까? 순수한 영혼. 또 답답한 영혼 같은 답답한 영혼. 수정같이 맑은 영혼이네요. 표백된 것 같네. 아니 근데 그때 당했으니까 450이지 지금 당하셨으면은 4,500도 당할 수 있는. 진짜요. 이거 사실은 사기도 일찍 당하는 게 나아. 오빠 더 필요해 이러면서. 액수가 오빠 따로 또 연락 좀 줘봐봐. 계좌번호 줘. 이거 내가
다음 날 월급 들어오는 대로 또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네. 신부인데 로망 컬러가 없었는데 보통은 이제 신부님들이 밖에서 하실 때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서 로망 컬러를 빼기도 해요. 네,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고 내 친구도 신부님한테 되게 공손히 그 돈을 건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빠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연락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중에 그래서 오빠가 뭐 이틀 뒤에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시간이 좀 걸리나 보다. 근데 저는 아무런 의심도 안 했어요. 당연히 그 오빠인데 하면서. 네. 그러다가 주말에 그 오빠한테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마차야 잘 지냈어?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오빠가 그 얘기를 안 꺼내길래 아니, 목소리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니 똑같았어요. 똑같은 이런 게 걸로 들리는 거죠. 확정 편향이라고 한번 믿기 시작하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 오빠가 오늘은 감기가 나았나 보네 하면서 듣고 그때는 걸렸었구나 하면서 듣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오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마차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나 너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도 오늘 내가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너한테 그 돈을 왜 빌리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완전 얼음장처럼 얼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모아뒀던 돈을 다 날리고 30만 원 남았잖아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엄마한테 비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엄마도 그 충격을 받을 테니까. 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오빠가 휴가를 나와서 저랑 같이 경찰서에도 가고 막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빠 아버지가 직급이 좀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오빠 그러는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경찰청에 들어가서 아예 고위급으로 가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액수가 450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고는 내가 쳤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성당에서 공론화를 시켰죠. 내가 이렇게 당했다. 우리 성당에서 막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되게 웃긴 게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까마득한 후배가 어린애였는데 걔가 그러는데 언니 그 사건 우리 변호사님한테 들어온 것 같은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우리 성가대 애가 다니는 회사 변호사한테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애는 좀 잡아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나 봐. 그 보이스피싱 범을.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감히 그 나의 영역에까지도 이런 짓을 해 하면서 신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제가 그 무고죄로 안 당하기 때문에 언니 그러면은 그래도 외국인은 아닌가 보다. 한국 사람이었구나. 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기라서 이 사람이 얼굴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른 재판이 있을 때 돈을 건네줬던 친구 있잖아요. 제 돈을 건네줬던 친구가 그 재판장에 가서 이 사람의 얼굴을 먼저 확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맞는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 같다. 계속 진짜 시트콤 같지 않아요? 됐네. 근데 그 재판에 가면서도 그 친구가 너무 떨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때 20대 초반이었고 너무 무섭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아니 법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겁이 나요. 그렇죠. 변호사 만나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처음엔 형사로 이제 넣었어요. 넣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들어온 사건 피해자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고모 난데라고 전화를 해서 조카 생세를 해가지고 돈 준 코엑스 앞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저까지 이제 해서 나중에는 한 15가지 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성당 오빠부터 해서 뭐 조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렸는데 제가 제일 액수가 컸다는 150만 얘기했는데 그냥 딴 데는 친척인데도 야 100만 원도 겨우에서 보냈는데 성당 오빠 450 넣게 막 이거였잖아요. 기록을 세웠네요. 저는 그때 너무 법 절차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 변호사 다니던 친구가 다 해줬어요. 돈 받았어요? 돈을 못 받았어요. 이 형사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못 받죠. 돈은 내가 잃어버렸는데 나라에서 그 사람한테 200만 원 벌금을 때리면서 그 사람이 200만 원까지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이 나온 거예요. 벌금은 벌금만 내고 끝난 거예요? 네. 집에 가서 뭐 뒤져갖고 재산을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법원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형사로 그럼 빵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벌금만 때린 거죠. 그래서. 아니 경찰서에 못 집어넣는 게 사기죄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기는 형사로 고발을 하고 민사로 따로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민사를 또 네. 했어요. 그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민사를 하면서 저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인데 네. 민사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돈을 받으려면 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근데 너 제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근데 그 보이스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예, 사기죄인데 이게 이렇게 그 사람 재산이 자기 통장으로 있을 텐데 분명히 아니 현금으로 집에 있든가 있을 텐데 그거가 돈이 없어서 안 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못 돌려준다는 게 말이 지금은 그 추심 과정이 좀 간소화됐다고 들었는데 그 마차님이 그 사건을 겪었던 그 당시만 해도 그 형사 고소를 이제 사기로 고소는 고소대로 하고 민사 소송은 민사 소송대로 진행을 해서 그게 채권 확정이 되면 채권 추심까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됐었어요. 그 예전에는. 아 근데 형사로 넣었으니까 이제 깜빵에는 갔을 거 아니에요. 벌금 200이었던 네.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기죄인데. 그러니까 그 사기의 금액에 따라서 그 뭐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따져봐야 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는 확신도 없거든요.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는 다 유흥비를 써버려. 민사 소송 진행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이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네, 미리 차압이 들어가 있던가 대부분 다른 그렇죠. 사람 명의로 돼 있던가 해가지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난 그것까지 들었는데 야 근데 네. 이거는 왜 못 집어넣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저도 그게 그때 너무 이게 우리나라 법이 너무 웃기다. 예. 이 사람 지금 돈이 없어서 사기를 쳤을 텐데 이 사람한테 200만 원 벌금까지 때리면 난 내 돈은 어떻게 받나? 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아니 그 사람이 불쌍했어서 200만 원까지 맞는다는 게 나는 왜 안 집어넣냐가 이해가 안 됐는데 마차님은 아니 애 돈도 없어서 이걸 한 사람인데 애한테 200만 원 벌금까지 때리면 어떡해 내 돈 못 줄 텐데 이상한 거 걱정하세요. 이상한 분이시네. 나 같으면 돈을 안 받아도 나 애는 집어넣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원래 정상적인 사람 너무 착해서 문제네. 법을 바꿔야 돼. 이거 문제 맞네. 예, 법이 문제가 있죠. 나 같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이 방송 듣고 나서 마차님 트위터로 문의가 폭주하겠네요. 안 그래도 마차님 지금 그 트위터 계정 새로 파가지고 마차님 지금 시작하셨거든요. 트위터를. 연락 다 오겠네. 네. 성당 오빠, 절 오빠, 교회 오빠. 나 새날 오빠야. 다. 저 애청자 누군데요? 450만 불려주세요 하고 막 연락 올 거예요. 10여 년 지난 다음에 네. 제가 지나면서 때가 많이 묻었어요 이제. 이제는 안 당하신다고. 그래서 한 100만 원만? 그거 갖고 되겠어? 당시에 물가 놀랐는데?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검색을 좀 탁월하게 했었어요.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이 사람을 인터넷에서 뒤지기 시작했어요. 또 최초의 네티즌 수사대까지. 네. 여러 가지를 다 최초로 경험하셨네.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아버지가 경비라도 하겠다고 어떤 교회에다가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남긴 글을 제가 찾은 거예요. 아버님의 글을. 이력서네요, 일종. 네,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아버지인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심지어 또 그 사람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맞아, 차단.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우리도 그 애랑 연락이 안 되고 우리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채권 추심이나 이런 거를 알지도 못했고 네. 누가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을 네. 못했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쫓아가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다가 물어볼 생각도 전혀 못했어요. 우리 신부님이 하는 말이 또 이랬어요. 네가 그거를 2번 생각하면 900만 원이고 10번 생각하면 4,500이다. 여기서 접어라. 그 신부님 공범은 아니겠죠? 제가 그거를 너무 정보를 넘길 때부터 뭐가 의심스러워서 찾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너가 한 번 생각하면 뭐 2번 생각 이것까지 가는 거 좀 의심스러운데. 카이저 소재 느낌이 싹 나는데요. 뭔가 반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제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 돈 나중에 네가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차츰 1년 2년 지나면서 그거를 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게 일어났던 게 한 2005년도였으니까 소를 제기하고 판결 날 때까지 한 2006, 7년 됐을 거예요. 200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 아직까지 돈은 못 받았죠. 아마 공소시효 이런 거 다 지났을걸요. 지난 것 같아요. 그 10년 것 같은데 그 돈은. 저는 지금까지도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사람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사실. 받으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마차는 그렇게 물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트위터 계정을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로우는 그 전에 꼭 팔로우는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겪은 시트콤 같은 이야기, 제 인생의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트콤이라기보다는 뭔가 한편의 반전 스릴러 같은 느낌이네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연휴라는 게 정말 길긴 길었나 봐요. 그치요, 여러분? 아니요, 별로 안 길는데요. 저는 연휴 기간 내내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선진국들처럼 휴가 한번 가면 한 달씩 가고. 나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굉장히 자불안석이더라고요. 불편해. 빨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열흘 휴가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 장기 휴가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좀 맛을 보기 시작을 해서 이걸 복지 국가를 만드는 뭔가 첫 발걸음이 돼서 이걸로 우리도 이제 좀 한 달씩 휴가를 가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됐으면 좋겠어요. 몰개님의 트윗인데요. 진짜 누가 쉬는 것도 오래 쉬면 질린다고 했냐? 열흘이 10초처럼 지나가는데 돈만 있어봐라. 영원히도 쉬겠다. 공감. 근데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처럼 좌불안석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연휴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단한 사업은 아니고 정말 구멍가게 사업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여일 가까이 영업 실적이 없는 상태. 굉장히 곤란해하더라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는 그렇게 쉬어도 큰 데미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쉬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라기보다는 자질에 가깝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그냥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국가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를 할 때 가장 사례로 나오는 덴마크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번에 JTBC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10년째 실업급여로 먹고 사는 아저씨.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줘도 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간 동안 놀다 보면은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또 뭔가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좀 만들고 싶고 막 이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욕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쭉 놀 수 있는 거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금 전에 플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 열흘의 휴가 한 달 중에 열흘의 휴가가 데미지가 좀 있어요.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특별한 정책보다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이냐. 하긴. 그래서 매년 10월달 되면 추석 연휴에 열흘이 휴가야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사업주건 누구건 미리 대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너스건 급여 문제건 매출 문제건 미리미리 챙기고 해서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중국 보세요. 그랬을 때 거기 사회주의 국가니까 좀 다르죠. 그랬을 때 좀 부작용이 줄어드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굉장히 큰 실험을 한 거예요. 마차님 말씀처럼 굉장히 큰 실험을 한 거고 이 실험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또 와요. 2025년이요. 네. 7년 뒤에 7년이 지나가면 8년 뒤인가요? 또 옵니다. 12틀인가 그래요. 그때가 살아있을까? 그 전에 열심히 놀아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멀다.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좀 우리나라도 정부가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나 이런 추석 휴가나 이럴 때를 장기 휴가를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연속 휴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열흘 이상 쉬는 붙여서 쉬는 거를 연속 휴가라고 부르던데 이 연속 휴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속 휴가가 한 자릿수 나라 OECD 국가 중에 한 자릿수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대부분 12일 뭐 많은 나라는 25일 이렇게 연속 휴가가 보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고. 저는 고시원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거겠죠. 뭐 지금 10.08 평방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평수로 보면 한 3평이거든요. 3평 정도면 어느 정도죠? 이 녹음실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내가 한 평은 여러분들 감을 드리기 위해서 시골에 가면 삽 있죠, 삽. 그 삽으로 컴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 바퀴를 삥 돌리면 그게 한 평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평방미터 정도라고요. 그러면 3.3m 곱하기 3.3m 한 변 사각형 계산하시면 우리 녹음실보다 좀 더 크겠네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재용이 2평, 김기춘이 2.2평,
최순실이 1.5평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보다는 거의 2배 큰 방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대통령 대우를 받는구나. 최순실이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뭐 사실은 뭐 이거를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뭐 변호인 접견하는 것도 예. 이제 그쪽에서 이쪽에 변명이 나왔어요. 해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재판이 많으니 예. 당연히 변호인을 만나서 이제 서로 간의 재판에 대한 대책을 뭐 수립하고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가진 돈이 많으니 예. 변호사들 날마다 부리고 왜 계속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접견실 나오면은 왜 예전에 너는 내 운명인가의 그 영화 보면은 그때 황정민하고 전도연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은 네. 막 위에 올라가고 막 소리 손잡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접견실은 그냥 서로 막 얼굴 마주보는 테이블을 놓고 하는. 근데 그 접견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접견을 변호사하고 하려고 해도 줄을 선다거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조윤선이었잖아요. 자기 남편 변호사가 맨날 와가지고 귤 까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독방에 생활하는 시간보다 접견실이나 예. 소장실 같은 데 가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일반인들은 사실은 불가능하니까 갇혀 있다는 의미보다는 계속 밖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말 나온 김에 그 조윤선 씨는 또 귤 나오는 소리 되는데 안 들어가나? 요즘에 청귤 좋더라, 청귤. 그러니까 딱 좋은데. 날도 선선해지고. 네. 얘기 나온 김에 엄청나게 한번 세볼까요? 청귤이 막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커피 전문점 같은데 주스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청귤 주스 뭐 이렇게. 청귤 주스를 만드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청귤 주스는 굉장히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대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 이 사람들이 청귤이라는 걸 밖으로 내놓으면서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뭐 얘기가 좀 샜고요. 근데 저는 이게 박근혜를 비롯한 여러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감옥 안에서 이런 특혜를 받는 게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18년 형량을 받았다고 쳐요. 왜 욕해요? 18년 그 구형을 받아서 18년을 보육하는 동안 이 바깥 세상에서 이 적폐청산이 안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부패가 또 만연하면 박근혜는 그만큼 안에서도 이런 황제 수용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적폐청산이 되고 사회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박근혜의 이런 특혜들은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도. 700억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700억이었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구치소 측의 답이 이런 거예요. 박근혜를 면담하는 이유, 5035를 만나는 이유, 생활 지도 상담이야. 정말 웃기지 않아요? 화장실 물 내리는 법, 방 물걸레 닦는 법 뭐 이런 거 말한 건가요? 어떤 수도꼭지가 찬물이고 이불 개는 법 이런 거.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그냥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소장실 불러가지고 좀 쉬세요. 저 잠깐 나가 있을 테니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보세요. 이런 건 아닐까 싶어. 소장이 아마 녹차도 내려드리고 직접 핸드드립도 하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난 느낌에. 믹스커피면 맥심이 어때서? 평민들은 그 쉬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 우리 동네에 큰 마트가 하나 있어요. 아주 대기업 마트는 아닌데 그 마트는 추석 당일날도 영업했습니다.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카운터도 보시고 뭐 진열도 하고 다 했겠죠. 근데 그 상황에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꼬맹이 학교에 같은 학부형이 한 분 계세요. 그 얼굴 아니까 인사를 하는데 추석 연휴 때 딱 이틀 쉬었더만요. 그렇게 못 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길다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면에는 또 시간의 수당 같은 것들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일하시는 분도 좀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왜 우리가 일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돈 벌려고 일하는가? 아니다. 물론 그 단계는 아니에요. 돈 벌려고 일하는 단계로 살지만 결국에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거라는 최종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연차를 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균 연차가 우리나라가 15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연차의 평균이 7, 8일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름 휴가 하면은 7, 8월에
정해진 거의 대부분의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는 보통 대기업의 하청업체들, 대기업이 쉬는 날에 하청업체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 날짜가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부터 자기가 쉬고 싶은 날에 그 15일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8월에 휴가철에 한꺼번에 쉬면 그 휴가철에 물가도 비싸지고 그런 것들이 다 몰리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좀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마트에서 이틀만 쉬었다는 분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러면 못 쉬었으면 다른 날짜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연성 있게 가면은 훨씬 더 많이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동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쉬시는 분들이 추석 당일날만 쉬고 대부분 다 문 여셨어요. 좀 바뀌었어요, 문화가. 예전에는 명절 그 연휴가 보통 3일, 4일 되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 그냥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가게들을 보면 추석 하루 정도만 쉬고 다 문을 그냥 여시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건 잘 쉬고 돌아와서 충전이 됐다면, 그래서 막 일하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잘 쉬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분이 이제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한 게 있는데, 박근혜 황제 뭐 수용 생활 뭐 이런 거. 근데 박근혜한테 굳이 황제라고 안 붙여도 되지 않나요? 여제?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그래서 지금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일단 변호인 접견. 이제 8월 24일 기준이라서요. 총 구금 일수가 147일 동안 148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금 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서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황제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용이에요. 아니, 진짜 이거 정말 바쁘겠어요, 그 안에서도. 첫 번째 황제는 이재용이고 두 번째는 김기춘이네요. 예. 최순실도 285일 동안 294번이니까. 최순실이 3위. 그러니까. 박근혜 4위. 박근혜 4위. 박근혜 씨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금 그때 권력서열 정윤회, 진덕규, 최순실 해가지고. 그거네. 그러네. 야, 사실 이럴 수 없죠. 보통 일반인들은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구치소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가슴에 간이 맺히고 있는 게, 이 박근혜 같은 경우는 구치소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면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개인 면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면담이 아니에요. 소장 방에 모셔놓고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핸드들이 커피도 타서 드리고, 뭐 몸에 좋은 것도 드리고, 온갖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장 면담이라는 게. 믹스커피는 아닐 거야? 믹스는 아마 안 먹을 것 같아. 드라마도 보고. 드라마는 트라우마 때문에 안 본대요. 자기 재위 기간에 드라마만 쳐봐서 탄핵됐다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드라마를 안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고편 몇 개 보여주면 또 확 걸릴 텐데. 우리 방송도 나갔거든요. TV를 안 본다고. 네. 그리고 일반 수용자보다 5배 넓은 수용실을 이용하고 있다. 거의 뭐 노량진에 가면은 있는 원룸 뭐.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달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심리전을 지시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자 제압이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이었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서 서울 시민을 향한.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지 3주 만에 박 시장 측 대리인을 소환합니다. 대리인인 유경기 서울시 부시장을 상대로 구체적 피해 상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국정원은 보수 논객이던 이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 활동을 하자 좌파 인사로 규정하고 퇴출을 위한 여론조성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 의원을 조롱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고 인터넷에 비판글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심리전을 펼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국정원의 활동에 피해를 본 다른 인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론조작 활동의 총괄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보강조사한 뒤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내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8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6개월이 오는 16일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처음 구속 당시 적용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을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 등 18개나 되고 불구속 상태가 되면 건강 문제 등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고령에 따른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이번 주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고 이모 상병이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돌이나 나무에 맞고 튕겨나온 도비탄이라고 밝혔지만 특별조사 결과 사고 지점에서 340m 떨어진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으로 확인됐습니다. 탄두 표면에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사격장에서 곧장 날아온 총알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군은 또 사격장에는 높이 28m의 방호벽이 있었지만 총구각도가 정상보다 2.39도 높게 발사될 경우 방호벽을 쉽게 넘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서 유탄 흔적이 70여 개나 발견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지만 사격 훈련 당시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군부대가 그동안 사격장 주변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부실 관리해왔다는 걸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군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곧바로 도비탄에 의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려 유족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유탄 사고에 비해 도비탄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처음부터 단순 사고로 처리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군은 책임 간부 3명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설탕 커피를 드신다. 이거 밥 먹고 나면 믹스 커피가 최고인데 배가 고플 때는 이게 핸드드립이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독방 쓰는 것까지 이해해. 특수한 어떤 전직의 위치상. 그런데 나머지는 다 특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박근혜에 대한 구속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우리 방송 나가는 오늘 또는 그 며칠 상관에 법원이 영장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영장 기한을 연장 안 해줄 가능성은 없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잠깐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국정원의 공작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누구하고 싸웠냐면요. 방송하면서 추선이랑 싸웠던 것이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현장에서 싸웠어요. 추선이랑. 네. 추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우리가 순진하고 나이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버이연합회 분들 왜 기억들 나실 거예요. 되살려드릴게요. 새가 밀려서 사무실 뺐다.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있었죠. 추선이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그 애국심 투철한 우리 회원분들이 얼마씩 낸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폐지 조어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민병주 심리 전단장, 당시 전단장이죠. 이 사람이 추선이를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가 똑같은 거야. 신비형의 말이 맞았던 거야. 에이, 뭐 어버이연합 같은 거를 국정원이 만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전경련에서 뭐 국정원을 중간 매개로 해가지고 어버이연합에 돈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는 뭐 한 1년 정도 전에 나온 얘기지만 실제로 국정원의 간부가 추선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는 이런 것까지 지금 민병주가 구속이 되는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추선이도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심리 전단장이 추선이를 만났다. 야, 이거는 그럼 추선이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는 얘기네요. 도대체가 그러면은 내 눈을 찌르려고 했던 그 추선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단 말이야. 그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녀상 앞에서 내 눈을 찌르려고 했었어요. 손가락 두 개를 팍 펴가지고. 추선이 인연.
민병주는요 국정원 1급 국장입니다. 네. 1급. 야, 1급이면 정말 고위직인데. 그렇죠. 예. 우리 야스님 예. 더불어민주당 당원각의 그 예. 토론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두 예. 분의 예.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전시용으로만 하는 거 말고. 예. 근데 야수님의 이력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보좌진 비서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급입니까? 4급이요. 4급이죠. 예. 그 정도예요. 공무원 직급은 없지만 국회의원 자체를 직급으로 말하자면 1급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국장급, 그러니까 차관급은 이제 이렇게 별정직이기 때문에 국장급이면 보통 1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관 바로 밑이나 차관보급 그렇죠. 예.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1급이면. 그러니까 이것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네가 가서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 좀 만나봐라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이제 지금 원세훈이 지시해가지고 민병주가 예. 추선이를 만나고 원세훈이 누가 시켰어라고 말만 해주면 딱 되는데 이거 지금 아주 원세훈이가 그럼 이제는 그 위증죄까지 더해지네요. 원세훈 위증죄까지 원세훈 더해지고 버티지 못하고 밝힐 거예요. 그러면은 원세훈이 아니 그 저는 원세훈의 입으로 이야기 안 해도 조금만 더 있으면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있는 자료들을 뒤지다 보면 이명박이 직접 사인한 서류들이 뭉태기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 이제 민병주 말고 어버이연합